1994년 추석,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희대의 살인 조직 지존파. 이 자식들을 못 죽여서 아지트의 사체 소강로까지 갖추고 전국 곳곳에서 모두 5명을 살해한 범죄단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최악의 살인 조직이라고 불리는 희대의 연쇄 살인 집단 지존파. 범행을 위해 만든 살인 공장. 잘 먹었어요. 인간 죽이려고. 압구정된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한이 되고. 범인들 나랑이 들어서 나랑이. 내 손을 못 죽여서 야, 아까 너랑 무리했네. 왜 이래요? 이건 세다가 힘들게. 희대의 살인 조직 지존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시작은 김기환이라는 인물입니다. 두목 역할을 했고요. 김기환을 비롯해서 6명의 20대들이 모여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원래 자기들끼리 만든 조직 이름은 마스칸, 야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이제 이들이 검거된 이후에 수사를 하다가 형사들이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에 이런 명칭 붙이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끼리 김기환을 자기들끼리 지존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당시 홍콩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네. 지존무상, 지존무상. 뭐 이런 그런 시리즈들. 그러면서 김기환이 막 도박도 잘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한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형사가 붙여준 이름이 지존파였던 겁니다. 두목 김기환과 부두목 강동은 이렇게 2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두 사람은 고향 선후배 사이였고 도박판에서 만나서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다른 조직원을 이제 모으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환은 포커판에서 만나 친해진 문상록과 송봉우를 조직에 추가로 합류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트럭 운전을 하다가 만난 김현양을 행동대장으로 포섭하고요. 강동우는 강문석과 교도소 동기인 백병옥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지존파라는 조직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네. 당시에 지존파 조직원들의 평균 나이가요 21살이었습니다. 두목인 김기환이 제일 많은 26살이었고요. 부두목인 강동원 22살, 행동대장 김현양 22살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요, 이제 불우한 이 가정 환경이었다라는 것이 있고 학교를 제대로 다 마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공통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존파가 뭐 살인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차차 이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찾아볼 텐데요. 이들한테 있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두목인 김기환의 사례를 보면 3살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사실 김기환은 학교 성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형까지 병에 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마저 중풍으로 쓰러지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학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어서 자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면서 일용직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김기환이 뉴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뉴스가 뭐냐 하면 바로 사립대학교 입시 부정 사건을 다룬 뉴스였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8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52개 대학에서 모두 1,400여 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대학과 시민들은 오늘 발표를 듣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극이 됐나? 트리거처럼 팡. 예, 자신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했는데 고위층 자녀들은 돈과 연줄을 이용해서 대학교까지 간다는 이 뉴스가 그 분노를 부추긴 겁니다. 김기환은 이때부터 고위층 대상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을 납치해 몸값을 받아내고 죽이자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때 자신과 비슷하게 당시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 범죄를 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각자가 자기들만의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두목 강동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동원은 특수절도 전과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변호사가 아직까지도 그가 진짜 변호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변호사가 1,500만 원을 주면 너 전과 삭제 가능해. 누군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강동원이 자기가 막노동하고 모으고 모은 전 재산이 1,500만 원이었어요. 4년 동안 모은 돈이. 그래서 이 1,500만 원 전부를 줍니다. 이게 삭제가 안 되죠. 삭제가 안 되지. 네,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나중에 결국은 사기였다는 거, 삭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분노하고 그걸 이제 확대시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행동대장 김현양은 술 먹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이게 합의를 하다가 결국 8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합의금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형사처벌도 받게 돼요. 벌금까지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김현양은 자신의 꿈을 은행 강도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꿈은 은행 강도야. 난 한탕 털어서 많이 벌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녔고요. 또 강문섭이라는 조직원은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 비용을 모아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결성된 지존파는 심지어 범행을 위해서 지리산으로 전지훈련까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으로요? 네. 전지훈련이요? 네, 그렇습니다. 전지훈련은 그 뭐예요? 운동 선수들이 정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어디서 그런 단어를 거기다 쓰는지 참 이해가 안 무슨 돼. 전지훈련을 해요? 무슨 체력을 기르는 네, 건가요? 그 전지훈련은 중오심과 사리를 키우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하는데요. 물 한 병과 칼 한 자루만 들고 지리산에 들어가지고 일주일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리산 가기 전에 대전 유성에서 먼저 합숙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사 현장에 다 불러 모아요. 함께 일을 해요. 그 돈을 받잖아요, 임금을. 그걸 모두 모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에 김기환이 여러 가지 먹지 않고 사흘 버티기. 그 다음에 저수지 같은 데 데려가서 강 같은 데 들어가서 가장 오래 참고 있어라. 일찍 나온 사람 벌 주고.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러한 전지 훈련을 몇 번 거친 이후에 이제 가장 강도 높게 산속에서 아무런 보급 없이 일주일 동안 버텨내고 나중에 살인을 할 때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지 훈련들을 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두목 김기환은 진짜 조직처럼 행동 강령까지 만들게 되는데 돈 많은 자들을 증오한다. 2번이 10억 원을 뺐을 때까지 범행을 중단 없이 계속한다. 3번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서 그 증거를 없앤다. 4번째가요.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않는다. 5번째 강령은요. 조직을 배반하면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반드시 죽인다. 이런 5가지 강령을 강요하고 지키면서 조직 관리를 했습니다. 두목 김기환은 잘 때 가슴을 열어놓고 잘 테니 나가고 싶으면 내 가슴에 칼을 꽂고 가라. 그러지 못하면 지옥까지 쫓아가 죽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서 이들이 굉장한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사회적 유대관계의 단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깊은 소속감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나도 같은 환경이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통해서 심리적 지배를 하기 위한 통제의 방법들입니다. 사이비 종교 같네요. 그렇죠. 위로해주면서 네. 이렇게.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유는 김기환이 이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기환은 이들을 모으긴 모았지만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극기 훈련을 하면서 관찰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령을 통해서 혹시라도 배신하면 죽인다. 그래서 서로 감시하도록 하고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주도해서 이끌어 나갈 살인 범죄를 착오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기 훈련, 강령 이렇게 이끌어 나간 거죠. 네. 지존파가 세상에 드러난 건 이 조직에 납치가 되었다가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가 계십니다. 이효진 씨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악행은 드러납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탈출한 건지 궁금해요. 네, 납치됐던 피해자 이효진 씨가 결국 살아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지존파가 이효진 씨를 자신들의 공범으로 만들고요. 이제 공범이 되었다라고 여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4년 9월 8일 늦은 밤 친한 직장 동료 밴드 마스터 이 씨와
드라이브에 나선 효진 씨인데요. 도로를 달리던 중에 갑자기 효진 씨 차량을 막아선 차가 있었습니다. 무서워 벌써. 지존파 일당이 이 씨의 차를 앞뒤로 막아서게 됩니다. 아이고야. 차 안에 가스총을 쐈고요. 두 사람을 폭행한 이후에 달아나지 못하도록 결박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납치됐습니다. 효진 씨는 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는 라이브 카페였고요. 밴드가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었고 그 공연을 하던 밴드의 마스터가 이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또 친해졌고요. 그러다가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차량 2대가 앞뒤에서 나타나서 이 씨의 차량을 막아선 거죠. 그게 바로 지존파물이었습니다. 이 씨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남성인 이 씨가 운동 기능을 상실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 자신들의 아지트가 있는 전남 영광으로 납치를 해서 데리고 갑니다. 허벅지 찔린 채로. 납치된 효진 씨와 이 씨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해 만든 아지트인 살인 공장에 갇히게 됩니다. 지존파가 직접 만든 자기들만의 아지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지존파의 아지트. 분홍색 그리고 민트색으로 칠해진 평범한 시골집처럼 보이는 곳인데요. 이제 밖에서 보면 진짜 그냥 완전 평범한데. 집 내부 또한 일반 가정집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1층 한편에 있는 차고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안에는 지하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왜? 피해자를 가두는 쇠창살 감옥이 있었고요. 시체를 태우는 소각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소각로. 와. 철저히 숨겨둔 살인 공장이었습니다. 지하실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저는 집이랑. 저 집은요, 두목인 김기환의 어머니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집을 그래서 김기환은 주변 이웃들에게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집을 개조 중이라고 말하면서 지존파 조직원들과 함께 살인 감옥인 지하실을 만든 거였는데요. 심지어 집 공사가 끝났을 때는 이웃들까지 초대해가지고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집들이까지 했습니다. 살인 공장을 개조하는 데 필요한 돈은요, 조직원 모두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잔금을 준비를 했고요. 특히 공사장에서 몇 가지 자재를 빼돌려서 저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공사장 인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했죠. 이대우 형사께서는 사건 당시에 이 지존파 아지트에 직접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가 아마 형사 5년 차 됐던 데인데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형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이슈화된 살인공장이라는 곳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직접 가보게 됐는데요. 가니까 기동대 버스가 이렇게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동대원들이 수시로 거기 순찰을 돌면서 방문자들을 체크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그때 이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혼자 이제 들어가서 그 살인공장 내부를 보게 됐는데 뭐 그때는 한참 혈기왕성할 때고 겁을 모를 때인데도 그 지하에 내려가서 딱 들어간 순간 냉기가 등골이 오싹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현장을 보니까 한번 갇히면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차고지에 이렇게 차가 있어버리면 그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없어요.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없어요. 어머, 맞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그 지하에 갇혔던 분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납치된 효진 씨는 이틀 동안 그곳에 있는 지존파 조직원 모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효진 씨 이야기에 따르면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자신을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존파는 이들에게 풀어줄 테니 각자 몸값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도곡동 아파트 한 채가 9천만 원 정도 하였던 때니까 정말 큰 돈을 요구한 거죠. 두 사람에게 큰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미리 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지존파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차였습니다. 고급 차를 타면 부자다. 그런데 그 당시에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그랜저. 당시 부자들의 상징이었죠. 그 당시 이제 뭔가 부자하면 다 그랜저. 네네. 이게 좀 상징적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타겟으로 그거 탄 사람들은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전혀 몰랐고요. 그냥 두 사람이 고급 승용차 타고 있는 걸 보고 부자일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고 그리고 납치를 한 건데요. 그런데 효진 씨는 사실 전혀 부자가 아니죠. 그렇죠. 생활비를 벌어야 할 그런 형편이었고요. 그리고 밴드마스터 이 씨 역시 사실은 넉넉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급 차량을 타고 다녔을까? 중고로요.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니고 있었던 거였죠. 이렇게 효진 씨와 밴드마스터인 이 씨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안 지존파는요. 바로 두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행동대장 김현양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효진 씨는 살리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에 여자가 한 명은 있어야 범행을 하러 다닐 때 의심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살려놓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뭐 밥을 하거나 기타 허드렛 일을 하는데 심부름을 시키면서 끝없이 이용해 먹는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 밴드마스터 이 씨에게 술을 많이 먹게 만듭니다. 강제로. 그렇게 해서 인사불성 상태까지 만들고요. 그래서 전혀 저항치 못하게 된 이 씨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이제 씌웁니다. 4겹으로 씌워요.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코와 입을 손으로 눌러서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효진 씨에게 시켜 공범을 만든 지존파. 그렇게 살해한 이 씨의 시신은 그 차 운전석에 앉혀서 차와 함께 계곡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시신을 처리한 겁니다. 두 번째 이번 희생자는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 부부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요. 벌초를 하던 부부를 납치를 한 건데요. 이번에도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 부부를 납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같은 차만 노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납치한 부부 역시 자신들의 아르헨틴 지하 감옥에 가뒀고요. 그리고 이 부부의 차는 분해해서 그 부품들을 판매했습니다. 그 판매 대금은 챙겼죠. 그리고 이제 지존파가 이 사장 부부에게 몸값으로 1억 원을 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 부부가 돈을 많이 주면 우리를 풀어줄 것 같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니 우리가 회사를 차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 현금은 도저히 동원을 못합니다. 모을 수 있는 모든 돈 다 끌어모아서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회사 전체 자금 다 끌어모아서 얼마를 가져올 수 있냐 그랬더니 8천만 원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8천만 원 모두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그 직원이 가져오죠. 그리고 지존파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장님이 나가서 그 직원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요. 도와줘, 구해줘, 신고해줘 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사실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데 사장님은 오히려 만약에 그랬다가 이 직원도 희생될까 봐 직원을 돌려보내요. 아내도 거기에 있으니까. 예, 아내가 또 잡혀 있고요. 아내가 또 혹시 위해를 당할까 봐.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사장님 부부에게는 어린 두 딸이 있었습니다. 10대.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지존파가 딸들에게까지 복수를 할지 몰라서 8천만 원을 받아서 지존파에게 건네주고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들이 살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러면 죽여도 되니까 우리 아내만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었던 겁니다.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지 그 의지가 간절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술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지존파들에게 써준
남편의 자술서입니다. 제발, 아휴. 경찰에도 알리지 않겠으니 제 아내와 딸들은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원하시는 방법대로 현금으로 준비할 테니 선처 바랍니다. 진짜 악마들이야, 진짜. 의심스러우면 사전에 저와 약속해서 제 아내를 가까운 곳에서 인질로 잡고 있다가 돈을 전달받으면 후에 놓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짜. 허튼 짓 않겠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본인이 사는 집 주소를 적고 약도까지 그려주면서 내가 허튼 짓을 할 경우에는 우리 집을 찾아와서 나를 죽여라. 애원을 했습니다. 딸 이름도 막 썼어요. 네. 중학생이고. 그 딸이 지금 14살, 15살. 학교도 쓴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가족의 모든 정보를 주면서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 내가 돈을 다 갖다 주고 허튼 짓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면서 몸값까지 실제로 건넸습니다. 그러나 지존파는 이 사장 부부 역시 처참하게 살해하고 맙니다. 돈 받고. 진짜 인간이 아니다. 저걸 듣고도 어떻게 저렇게. 자, 우리가 전지훈련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이들이 이제 강령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죽여서 그 증거를 없앤다라는 자신들의 강령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들을 살해를 한 거죠. 자, 몸값을 건네받은 이 지존파는요, 부부에게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진짜 악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말하면서 사장 부부를 방심을 하게 하고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였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잠들었지만 지존파는 남편은 총으로 또 아내는 대검으로 찔러서 살해하고요. 이때 김현 양이 효진 씨에게 함께 총을 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진 씨의 손가락을 방아쇠에 넣고요. 같이 당기도록 실행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피해자들에게 돈을 갈취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혹시 어떻게 썼는지도 뭐 조사에 나왔나요? 네,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의 대부분은요.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기 위한 범행 도구를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요. 전자충격기, 손도끼, 그다음에 가스총, 무전기, 등산용 지팡이로 위장한 대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종류만 18가지였고요. 총 개수가 70여 개였습니다. 완전 무장이네 진짜. 다이너마이트는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이거 공사장에서요. 이제 돌을 깨거나 건물 포기하고 쓰는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공사장에서 훔쳐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 효진 씨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효진 씨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리게 만든 건 살해 이후의 지존파의 행동이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밴드마스터는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차량과 함께 유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량은 이미 분해해서 다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피해자 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두 부부의 시신을 소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두, 칼, 도끼 이런 것들로 부부의 시신을 아주 잘게 훼손을 해서요. 자기들이 미리 마련해뒀던 소각로에다가 계속 태웠습니다. 근데 소각로에 태우면 시체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웃 주민들이 혹시 찾아오거나 신고하거나 할까 봐 태우는 그 시간 동안 마당에다가 불을 피우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전혀 의심하지 못하도록 시신을 태우는 동안 돼지고기를 계속 구웠던 거죠. 게다가 김현양은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인육으로 먹기까지 했습니다. 이 김현양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조직원들이 모아지는 과정 설명드렸잖아요. 그중에 강동은이 이 부대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현양은 강동은하고는 친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행동대장이고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서로 조금 내가 더 세라는 이런 경쟁 심리가 좀 있었고 김현양이 아마도 자기가 세다, 강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로 인육을 먹은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잡혀있는 효진 씨는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실제로 심리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이 파괴된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 정도가 아니고 전혀 회복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당시에 그 범행이 저질러지고 끔찍한 피해를 당하던 시간에 머물러서 고통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효진 씨가 탈출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진 거잖아요. 탈출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 어떻게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네, 효진 씨가 납치된 지 9일째에 탈출 기회가 생깁니다. 김현양이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현양이 손을 다칩니다. 일부가 작은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김현양이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효진 씨가 김현양에게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러면 의심을 덜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근거리면서 혹시라도 의심하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김현양은 그래?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제 흔쾌히 승낙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현금 중에 50만 원 이렇게 꺼내서 네가 들고 이따가 써라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효진 씨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조직원들은 그럼 데려가는 거를 다 오케이 한 건가요? 뭐 승낙을 한 건가요? 네, 효진 씨를 왜 데려가냐고 묻는 조직원들에게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둘러댔습니다. 김현양은 병원에 동행한 효진 씨에게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을 맡기고 그리고 효진 씨는 김현양이 진료실에 혼자 들어간 틈을 타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근데 살아남은 효진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현양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좀 호감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존파 규율 중에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않는다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현양을 제외한 다른 지존파 조직들은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신뢰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제 효진 씨는 이제 죽여야 돼. 이제는 우리 쓸 만큼 썼고 효용 가치도 없어. 이렇게 했는데 김현양은 막 격투까지 벌일 정도로 안 된다. 효진 씨는 죽이면 안 된다. 살려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진 씨의 진술에 따르면 말이죠. 그 과정에서 그 격투가 벌어지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맥주병을 던지게 돼요. 김현양이 여기에 머리까지 맞고 피까지 흘려가면서도 효진 씨를 보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현양이 효진 씨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내 옆에만 있어요. 내가 이상하게도 효진 씨한테는 함부로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도 효진 씨를 살리자고 했던 게 김현양이었잖아요. 네. 일단 그 김현양의 옥중 회계록이 있는데요. 이 회계록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저는 굉장히 그렇죠.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조차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간 김현양이 쓴 글에 보면 효진 씨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사랑해도 되나요? 뭐 나 같은 놈이 효진 씨를 사랑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라는 이렇게 존댓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파렴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이 삶이 파괴되도록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 상대방 피해자한테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그 이기적인 이런 감정의 표현이죠. 그렇죠. 존댓말까지 쓰고 있으면 뭔가 진짜 약간 좀 효진 씨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범행을 저지르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쌓인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를 자기한테 호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착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할 거야라고 하는 이 오만함 때문에 병원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뭐 도망가지 않을 거야, 기다릴 거야 이런 아주 자기만의 환상과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이 김현양의 그런 행동은 사실은 뭐 범죄자들에게 꽤 많이 발견이 돼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왜곡된 성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극단적인 두 가지로 양분 흑백 논리로 봅니다. 한쪽은 나쁜 여자, 악녀. 다른 한쪽은 천사 같은 여자. 예,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의 여자들은 다 나쁜 여자들인 거죠.
모친이라고 해도 자기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없고 혼내고 야단치고 뭐 이런. 근데 자기가 모르는 미지의 여성에 대해서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막 환상을 가져요. 저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밥도 안 먹을 것 같고 방귀도 안 낄 것 같고. 그런데 효진 씨는 자기들이 살아왔던 거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평범한 사람.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환상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의 이상의 여인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지속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든지 자기가 실망한다든지 이런 순간 또 너도 결국은 똑같은 예,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폭력이라든지 상이라든지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뭔가 일부러 효진 씨를 놔준 건가? 아니면 일부러 아니면 도망갈 기회를 만들어준 건가? 그만하고 싶었나 본인도? 하다 그거는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정말. 그냥 진짜 그냥 부산에서 어떻게 안 도망갈 앞서 거라는 생각을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오만과 자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기가 계속해서 떠봤잖아요, 마음을. 네네. 곁에 있어도 되나요? 뭐 저 같은 놈이 사랑해도 되나요? 이러면서 상대방이 효진 씨가 아니야, 나 너 같은 사람 싫어할 수 있겠어요?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 있는데. 못하죠. 근데 그걸 이제 이 여자가 사실은 나의 남자다운 매력에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가지고 또 이 5명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낫지 이런 어떤 의식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까지 봐왔던 자기들의 무서운 모습 또 살인에 같이 동참시켰던 이 공범 인식 이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주고 마치 김기환이 기억하시죠? 너희들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심장에 칼 받고 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너한테 맡길 테니 마음대로 해. 나는 진료실 있다가 나올 거야.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이 여성은 도망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겁이 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된 걸까요? 김현양이 자기만 남겨두고 병실로 들어간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들으셨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정말 여기서 도망가려다가 잡히면 난 정말 죽는다. 혹시 누가 감시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용기를 내서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빨리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아주 천천히 걸어서 혹시라도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그 천근만근 같은 발걸음으로 병원 밖을 빠져나오자마자 택시를 잡고 탔습니다. 빨리빨리 가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납치당했거든요. 라는 이제 말을 택시기사에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택시기사가 여기 영광 사람들 내가 다 아는데 어떤 놈이 납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존파가 늘 효진 씨한테 이 동네 사람들 우리가 다 알아. 택시기사, 버스기사 모두가 다 우리 조직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도 내가 다 알고 우리가 다 알고 다 우리 형 동생이고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효진 씨는 전라도 영광 땅 너무나 낯선 곳이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택시기사가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 라는 이야기는 지존파한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들 이야기가 맞구나. 내가 말하는 순간 지존파한테 나를 데려가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경찰서까지 가주세요라고 했었는데요. 경찰서 가기 전에 두려움 때문에 발각될까 봐 바로 세워달라고 하고 택시를 내려서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 저분은 뭔가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뭐 나 여기 사람들 다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딱 한 번의 기회잖아요. 네. 네. 택시에서 내린 효진 씨는 비닐하우스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평상 아래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밤까지 그곳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가 나와서 금방 포도밭 주인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부부 도움으로 서울까지 오게 되었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영화 같아요. 진짜 얼마나 무서웠을까. 밤까지 쫓아올까 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잡히면 이제는 뭐 그냥 어떻게 된지를 상상할 거 아니에요.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쳐서 겨우 어떻게 신고까지 했네. 서울까지 와서. 예.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서초경찰서에 도착해서 신고를 했지만 담당 형사는요, 효진 씨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서 태웠다는 이 이야기를 강익반 형사가 듣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이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서
효진 씨의 옷을 걷어서 팔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사까지. 혹시 마약을 한 건 아닐까 의심까지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쉽게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감옥이 있었고 뭐 시체를 토막내서 태우고 인육을 먹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건? 형사들한테 지존파가 사람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그 현장에 내가 같이 동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형사가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교통사고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효진 씨가 얘기한 교통사고는 뉴스 보도도 되지 않고 처리된 사건이라 사건과 연관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가 그때부터 효진 씨의 말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게 유일한 생존자였던 효진 씨의 신고로 지존파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지존파는 살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압구정된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참 한이 되고 그런지 모르고 다니면서 흙 튀기고 그 이 자식들을 못 죽여서 눈빛 봐. 지금 사회에 볼거리가 있지만은 하나도 끊임없이 좀 방송해 주십시오. 아이고 참. 한번 옛날에 물어봤었어. 이해가 안 간다더라고 저기들은 우리 입장. 택도 돈 벌어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더라고. 왜 내 돈 갖고 그래서 연병해. 나도 부모 잘 만났어. 나도 야타 했거든. 빨리 잡혀서 돈 많고 사람 무시하는 못 잡아서 하나님 몇십 분이야.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돈 많고 잘난 사람들 다시 다 싸고. 네 MBC구만요. MBC 한번 갈라 했는데 못 갔네. 이들은 영광경찰서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한 뒤에 방송국까지 습격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MBC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자들을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 입시 비리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 문제로 일명 뭐 야타족, 오렌지족들이 많이 다뤄질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야타족과 오렌지족들의 특징이 부유층의 자녀들이라는 거였는데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비싼 양주를 마시고 다녔고요. 술에 취해서 사람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 사회 문제를 일으켰는데 사고를 치고 다녀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무마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야타족, 소위 오렌지족들을 보면서 지존파는 더더욱 부유층에 대한 증오가 커졌고요.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 건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고요. 초기 온라인이 보급되면서 비교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들이 생겨나는 감정들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 상황에 의한 감정에 의한 범죄들로 정의되는 이런 그 지존파의 범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지존파의 범죄의 핵심은 돈입니다. 자기들도 돈 많이 벌어서 돈 쓰고 싶은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우니까 욕을 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렇죠. 아까 김현양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돈 많은 집에 태어났으면 나도 야타족 됐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이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때문이에요. 첫째 출발은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 가난해, 너무 비참해.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해. 왜 그랬을까? 우리 사회의 모든 부를 저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때문에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같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잘 주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는 건설 현장 가서 힘 빠지게 뭐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에 뭐 6만 원, 8만 원밖에 못 받아. 이거 가지고 우리는 전혀 부자 될 가능성도 없어. 근데 저 야타족, 오렌지족 쟤네들은 부자 부모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처럼 일도 안 하는데 좋은 차 타고 마구 쓰고 다녀. 이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해봐야 맨날 무시만 당해. 이게 이제 이들의 범죄의 합리화거든요. 이 논리대로라면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다? 그러면 태양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의 논리적 비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부패, 비리 많고 불공정 있고 불합리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범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범죄도 그런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지존파 조직원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체포된 이후에
언론에 대고 이야기한 사람은 행동대장 김현양이 다 했습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목인 김기환은 효진 씨가 납치되기 전에 이미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지인의 조카였던 만 12세였던 여자아이를 감옥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너무나 무리했네. 왜 이래요? 이건 세상은 힘들죠. 효진 씨가 납치되기 전이면 효진 씨랑 밴드마스터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 부부 납치랑은 아예 관련이 없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김기환은요, 감옥에 있어도 철저하게 조직원들을 지휘해서 지시를 내렸는데요. 면회를 온 조직원들에게 암호를 써서 범죄 지시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효진 씨를 납치하기 직전에 범행 무기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일을 처리하라 이런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무슨 사이비 그러니까요. 종교네, 교주. 네, 딱 그 논리죠. 사실은 사이비 교주들도 보면요, 뭐 정말 엉터리예요. 그들이 그렇게 뭐 신비한 능력이 있지도 않고 지능이 뛰어나지도 않고 뭐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처럼 모시잖아요. 김기환 역시 사실은 유사한 환경과 유사한 논리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 그가 주도해서 모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 자신이 센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동경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기술도 없잖아요. 근데 도박을 대단히 동경했거든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환이 먼저 도박을 했고 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당시 유행하던 그 홍콩 영화 지존무상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유사한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존이라고 부르고 따랐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살인이라는 것 자체를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살인 연습도 시키고요. 그리고 배신자를 처단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명의 조직원들에게 있어서는 김기환은 따르고 싶고 그리고 믿는 대상이면서 하나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 말을 어겼다가 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혼합되면서 김기환이 그냥 말만 하면 이들은 지키고 따르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기환은 5명을 마음대로 교도소에서 지시하고 범행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조직원들이 얼마나 김기환을 따르고 섬겼냐 하면요. 김기환의 출소 날에 맞춰서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자기들끼리 해왔고요. 그 세상이 바뀌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무기류, 다이너마이트, 뭐 각종 총 또는 뭐 칼, 도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이걸로 크게 김기환이 나오는 날 대량 살육극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모여서 만나면서 좀 상승작용이 일어나고요. 서로 세 보이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모순되고 상충되다 보니까 더 극단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존파의 정체가 드러나고 서서히 밝혀지는 그들의 추가 범행들. 2014년 9월 22일 첫 번째 범행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존파가 알려준 위치를 수색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첫 피해자는 20대 여성 은행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살해 이유를 묻자 홍봉우가 여자를 지나간 아가씨를 건드렸나 봐요. 네, 자기 얼굴 봤다 이거야. 그래서 저기 아래에서 좀 자취했는데 왔더라고. 김기환이 죽였다 그러는데 김기환이 죽이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 이렇게 죽는 거라고. 진짜 그럼 연습에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연습은. 그렇죠. 그게 연습은. 사람을 살해한 이유가 그저 연습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맞습니다. 당시 송봉우가 홀로 지나가던 여성을 끌고 와서 강동은 백병욱과 같이 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피해 여성이 자신들의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두목 김기환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김기환은 사람은 이렇게 죽이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며칠 뒤 이어진 또 다른 사건의 현장 검증. 그곳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머리카락입니다. 진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이번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같은 조직원이었던 송봉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애들 둘 이야기하는 때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앉아서 도런도런 얘기하다가 뒤에서 현양이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김현양의 모습. 같은 조직원을 네. 뭐야? 뭐 배신했나? 죽여버리네 그냥. 그러게요. 같은 조직원을 왜 죽였을까요? 이 살해된 조직원은요, 18살이었던 막내 송봉우였습니다. 김기환이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는 모습을 본 뒤에 송봉우가 이제 겁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지존파가 공용으로 모아놓았던 공금이죠. 범죄 자금 중에 300만 원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이들의 행동 강령 중에는 조직을 배반하면 지옥 끝까지로도 따라가서 죽인다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강령에 따라 숨어있던 송봉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척하면서 몸보신이나 하자면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송봉우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돌과 곡괭이 등으로 내리쳐서 저렇게 살해를 했습니다. 이때 조직원들은요, 두목 김기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송봉우 살해에 가담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송봉우 살해 후에 태연이 개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먹고 김기환은 추후 법정에서요, 그냥 하루에 개 2마리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3년 7월에 지나가던 여성을 그들 얘기로 연습 삼아 살인하면서 시작된 지존파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에 경찰에게 잡히기 전까지 이들은 4명을 더 잔혹하게 살해했는데요. 생존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고 법원은 이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범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던 피해자들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살인 연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살해해서 전혀 동정할 점이 없는 점, 범죄의 잔혹함이 극에 이르렀음에도 추호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평생 유가족들이 겪어야 할 엄청난 고통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중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지존파 6명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선고 약 1년 뒤인 1995년 11월 지존파 6명 모두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사형도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게 편하게 죽게 하는. 지존파는 기소 후 대법원의 사형 확정까지 약 7개월, 그리고 사형이 확정된 후 5개월 만에 형이 집행됐는데요. 보통 사형 선고 후 실제로 집행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뭔가 선고 5개월이면 엄청 빠른 거잖아요. 다른 사건과 다르게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된 건가요? 네, 그 이유가 당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요, 전 국민에게 심각한 불안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끼게 한 사회적 반향을 보았을 때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서 빠르게 사형을 집행한 건데요. 범죄학에서 범죄 예방 효과는 형벌의 엄격성보다도 형벌의 신속성이 더 강한 효과를 준다라고 연구가 입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빨리 집행을 해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우리 법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사법부와 행정부의 의지였던 거죠. 어떤 분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효진 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효진 씨는 비록 그들에 의해서 강제로 살인 행위에 동참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긴 있었지만 강압, 강요에 의해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효진 씨에 대해서는 전혀 공범 혐의를 지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지존파 사건은 마무리가 됐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이효진 씨는 아직도 심한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진 씨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범죄 피해자분들께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쩌면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평온한 삶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후 6시 광주대구 고속도로 강천산 휴게소. 자, 이 지금 형광색 상의를 입고 걸어가는 이 남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차량 블랙박스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 운전자가 내려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에 지나가는 이 차 보이시죠? 이게 아까 그 형광색 상의 입었던 사람의 차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여성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차량을 타고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이 여성 운전자가 차로 돌아오니까 아까 쓱 지나갔던 차가 후진을 해서 왜 저래?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성 운전자의 차 앞에 가만히 멈춰 서는데 그래서 여성이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와요? 이 남자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휴게소를 벗어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간격을 두고 이 남자가 따라오는데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뭐 따라붙네? 네, 막 갓기력에서 따라오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순위가 밀릴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이 여성 차량 뒤에 갖다 섭니다. 어머, 너무 무서워. 왜 그러는 걸까요, 이 남자? 뭔데? 네, 차선을 바꿔도 따라오고 차량 본네트가 쭈글쭈글한 게 사고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네,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내면서 따라옵니다. 아까 휴게소부터 따라온 거리가 자그마치 50km. 뭐야? 50km 이상을 따라왔어요. 왜요? 왜 노리고 따라온 것 같은데 왜? 결국 끝까지 따라온 남성 때문에 인근 파출소로 향한 여성. 파출소까지 따라왔어요. 여기서 쓱 보네? 네, 쓱 보죠. 네. 그리고 지나갑니다. 무서워. 왜 저래?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여자만 보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한테 갔어요. 멈췄어? 안 가고? 네, 그 남자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요구를 했는데 이 남자 운전자는 거부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언성을 높이면서 나는 가는 길 가는 거였어요. 저 여자랑 그 길이 겹쳤나 보지. 뭔 소리야? 나는 따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저기 파출소 앞에 멈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찔리는 게 없으면 그럼 그냥 신분증을 보여주면 되는데. 네, 결국 뭐 경찰은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남성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저런 거지? 너무 무섭다. 이 여자분이 휴게소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이 남자가 자기 차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좀 무서운 마음에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50km나 떠나온 거죠. 괜한 사람을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일부러 같은 길을 빙빙 돌기도 해봤지만 계속 따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근처 파출소로 가게 된 겁니다. 경찰은 당시에 이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스토킹남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이제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차 번호를 알잖아요. 네. 그것도 무서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저렇게 현명하게 대처한 이유가 경찰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원제의를 그 사람은 거부를 했지만 차량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차량 번호에 대한 그 차량 차주가 있을 것이고 차주의 주민번호가 나옵니다. 나오면 기본적으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조회를 하게 되면 수배 조회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알려줬지만 이미 경찰관들은 이 사람이 수배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 사람의 범위가 있었다 그러면 한번 꺾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점을 노리고 그 피해자분이 지구대에 가신 거고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휴게소 스토킹 사건이 벌어진 지 약 3주 뒤에 같은 지역에서 차들의 통행을 방해한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한 남자가 현행범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3주 전에 있었던 휴게소 스토킹남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기도, 충남, 대구 등 그야말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불법적 행위를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국 경찰서에 아주 작아 보이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휴게소 스토킹남, 특수재물손괴죄, 또 일반 교통방해죄,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 혐의 등이 모두 적용이 되어서 구속되었습니다. 저렇게 이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자기가 저런 도로상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도망가기도 쉽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다시 차를 돌려갖고 자기 차를 뭐 제압한다든지 자기를 체포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남들을 괴롭히는 유형의 범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녁 7시쯤에 동대문 지역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자, 현장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때 다급하게 뛰어가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었습니다. 돈을 뽑아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를 경찰이 쫓아갑니다. 하지만 경찰관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범인. 그리고 체격도 굉장히 큽니다.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서 경찰에게 제 뒤에 타세요.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을 태우고 서둘러 출발합니다. 감사한 분이죠. 너무 고맙다. 그래서 경찰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아까 그 남자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범인 뒤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끈질긴 추격 끝에 범인은 체력이 다 떨어지고 자, 지름길을 이용해서 범인을 바짝 추격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 잡았어. 범인을 검거를 합니다. 아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와. 잡아주네요. 너무 고맙다. 야, 너무 고맙죠. 저 범죄자 탈진한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힘이 없어. 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범인을 잡았습니다. 도망을 갔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40대 남성이었고요. 부정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서 현금 지급기 앞에 서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물어보니까 경찰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때 오토바이 운전자 덕분에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거한 이후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저 범인이 이미 피싱 범죄로 수배 중인 상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영상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경찰관을 태우고 가는 오토바이가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골목에 들어올 때 옆 골목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요, 이 골목에서 배달을 생업으로 오랫동안 하셔서 골목길을 다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어디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갖고 지름길로 가서 체포를 할 수가 있었죠. 대단한 분이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뭔가 진짜 어떻게 딱 하늘이 도와준 것처럼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기 타세요. 이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